안녕하십니까. CNGTV의 조영식입니다. 오늘 CNGTV 캐드앤그래픽 지식방송은 메디컬 트윈과 의료 AI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잠깐 두 분 각자 소개를 일단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 시스템 정보학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의료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고 주로 이제 데이터 중에서는 의료 영상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판독부터 해서 어떤 환자에 대한 치료 예후 예측까지 전 주기적에 적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소 시스템 코리아에서 생명과학 사업 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호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부분에서 연구자는 아니고요,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약물을 디자인하는 연구개발서부터 이제 생산에 이르기까지 품질 관리하는 쪽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메디컬 트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그동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또 약간 좀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거가 또 메케니컬 쪽이나 기계 뭐 이런 데나 캐드 이런 쪽에 오신 분들 많은데 좀 오늘은 완전히 다른 고정관념을 깨고 한번 디지털 트윈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해 주시겠는데 네. 예, 시작을 해 볼까요? 예. 네, 좋습니다. 제목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뭐 디지털 트윈이나 기존에 기계공학에서 썼던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릅니다. 제가 그럼 모른다는 걸 전제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생각한 이제 메디컬 트윈과 의료 AI 어떤 발전 방향, 어떤 개념이 좀 이제 확립이 돼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지점을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소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메디컬 트윈 하면 항상 같이 나오는 개념이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인데, 이제 뭐 메타버스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제 개념 자체가 이제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제일 많이 얘기 듣는 게 이제 그거 뭐 게임으로 이미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게임은 게임일 뿐이죠. 게임은 캐릭터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현실의 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캐릭터가 다친다고 뭐 제가 다치는 것이 아니고, 캐릭터가 죽으면 물론 굉장히 슬프고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끔씩. 그러나 실제 제가 죽는 건 아니죠. 게임에서 정해놓은 룰을 벗어나서 새로이 창조할 수 있는 가치가 없다는 게 굉장히 이제 큰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그 메타버스가 차이점을 둔다고 하면은 그런 지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아바타가 있다고 하면은 그게 철저히 현실의 나를 반영하는 게 다른 점이 아니겠느냐. 그런 지점에서 저희가 이제 그 개념부터 출발해서 메타버스 혹은 이제 메디컬 트윈이라고 하면은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그걸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의료는 이제 물리적 병원의 역할을 점차 최소화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의 역할 증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원격 의료, 원격 진단 이런 얘기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긴 한데, 일단은 그것이 이제 현실화 될 것이라 언젠가는 이제 올 수 있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피지컬로 병원에 직접 갔을 때 할 수 있었던 그런 의료 행위들을 이제 좀 더 확장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분석이라든지 뭐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헬스케어 모든 것을 이제 포괄한 개념이 디지털 트윈에 녹아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적 기존에는 이제 제약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서비스 가능한 헬스케어 플랫폼, 이거를 이제 메디컬 트윈이라는 개념에 들어갔을 때 할 수 있을 거다 얘기를 할 수 있고, 이제 그게 확장되면은 3H 서비스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헬스케어, 신체 뭐 검진부터 해서 실제로 뭐 어떤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진단을 하거나 치료를 할 수 있는 걸 넘어서서 이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힐링, 그리고 호스피탈리티, 그렇죠? 특히 이제 이거는 이 그림은 이제 그 어떤 저희가 예전에 한번 현대차랑 살짝 논의를 했었을 때 이제 세웠던 개념을 좀 적었던 것이라서 차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써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아까 뭐 대표님하고도 앞서 나눴던 뭐 운전자 피로도라, 뭐 스트레스 모니터링 관리, 뭐 드라이브 스루 진료, 약제 수령 예약, 다양한 것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그런 서비스들을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한번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디지털 TV는
물리적 환자와 대응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디지털화 가능한 모든 건강 정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강 정보를 가진 디지털화된 개인을 의미하고, 이 위에서는 이제 어떠한 시뮬레이션도 가능한 형태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제너럴한 형태로 만들 수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디지털 트윈으로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뭐 가상 진료실도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우리가 진료도 하고 어떤 치료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일상적으로는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교육 훈련 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제 공학자로서는 이제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될까 했을 때, 현실 세계가 더 밖에 크게 있고 메타버스가 있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에 나가 아바타와 이제 서로 같이 영향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영향이 있어야 되고, 현실의 다른 누구도 그 아바타와 그리고 메타버스 상에서의 가치와 영향이 서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아바타와 현실에 나가 서로 이제 인터랙션하는 그거를 이제 구현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기반 기술은 이제 IoT라든지 AR, VR 이런 것들이 같이 기반 기술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치와, 그죠? 저희가 만들었던 현실에 나와 아바타와 실제로 그 영향이 있어요. 데이터를 주고 받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건강적인 가치를 얘기를 할 때에는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의료 인공지능, 의료 데이터 과학이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주로 이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로서 디지털 트윈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이제 플랫폼이니까 플랫폼에 대한 표준화 이런 것들 논의할 수 있고, 또 큰 틀에서는 어쨌든 의료라는 거에서는 저희가 제도, 법 규제를 떠나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네 가지 요소들을 같이 이제 고민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걸 현실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AR, VR, 뭐 디지털 트윈, 뭐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 이제 물리적 객체, 어떤 자산이나 프로세스 및 시스템들에 대한 디지털 복제, 쌍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동적 성질을, 특히 이제 이 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요소의 속성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그런 동적 성질을 실제로 묘사를 해서 디지털 트윈이 좀 살아있는 것처럼 이제 그 가치들이 이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필요하겠죠. 메디컬 트윈도 마찬가지 이제 개념에서 출발하면은 현실 세계의 메디컬 객체, 환자나 의사, 병원 등을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트윈화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특정 공간에서의 트윈을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뭐 검사, 뭐 진단, 치료, 재활 등의 전주기적으로 분류, 해석, 설명, 예측, 최적화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동적 상태까지 포함해서 그런 걸 메디컬 트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단계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고, 좀 재밌는 개념 중에 하나는 실제로 미국에 이제 Patients Like Me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이게 메디컬 트윈이라는 개념 자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메디컬 트윈을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이 Patients Like Me라는 이제 이쪽이 플랫폼이었는데, 이건 뭐냐면은 저희 뭐 환우회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암 환자다 그러면은 내 암 환자로서의 나의 경험과 나의 그런 지식, 데이터들을 이 사이트에 올려놓고, 그러면 이제 뭐 새로 이제 그런 안타깝지만 그런 병에 걸리신 분들이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지만 이런 플랫폼에 들어가서 이제 자문을 구하고, 또 사람들의 특성이잖아요. 나랑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위로도 받고 정보도 공유하는. 그래서 이런 이제 페이션스 라이크 미 같은 것들이 메디컬 메타버스, 메디컬 트윈으로 구현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아주 정확하게 나를 구현하고 있지는 않아도 내 상태와 가장 가깝고 내가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메디컬 트윈을 찾아서 그게 그냥 나의 아바타가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매칭시켜주고 그걸 시뮬레이션 한 것들의 결과를 이제 실제 환자에게 이제 제시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어떤 비대면 환우회, 메타버스 상의 환우회, 이런 개념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활용이 있겠지만, 사실 이 그림을 왜 넣었냐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밥 먹으라 그러면은 그냥 먹지 않죠. 잘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까지 말해도 안 듣죠. 너 밥 안 먹으면 죽어. 너 밥 안 먹으면 뭐 어디 아파. 뭐 애들 와닿지 않잖아요. 하지만 애들은 게임 캐릭터가 죽는 거는 아주 안타까워하고 싫어하잖아요. 근데 게임상의 아바타,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어떤 메디컬 트윈이
상태가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은 애들은 열심히 밥을 먹겠죠. 네, 그런 것처럼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장한다 그러면 이제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중론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메디컬 트윈이 있으면은 실제 환자가 어떤 약을 썼을 때 약이 반응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거를 일단은 지금까지의 개념으로는 일단 써봐야 아는 거지만 메디컬 트윈에게 직접 적용을 해보면서 제일 좋은 약을 선택해서 실제로 투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에 이제 활용하자라는 이제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이제 증명들을 좀 해나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제가 이제 의료인공지능을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제 이런 뇌종양만 해도 이 영상에서 어떤 뇌종양이 있다 없다라는 걸 진단 인공지능으로 한다는 거는 뭐 잘한다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상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더 하고 있는 거는 이 뇌종양이 어떤 상태의 뇌종양, 어떤 그런 유전학적 바이오마커를 갖는 뇌종양이다. 그리고 그런 바이오마커를 갖는 뇌종양은 어떤 치료를 레코멘데이션 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저희가 제안하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그런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걸 이제 우리가 프리시전 세라퓨틱스 정밀 치료까지 구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암만 해도 사실 기존에 알려진 바이오마커가 있다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면역항암제라는 굉장히 비싼 치료를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바이오마커가 있는데, 그래서 이 바이오마커가 100%라 그러면은 면역항암제가 잘 들을 것이라고 이제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우리 지식으로는. 하지만 이 보시는 것처럼 딱 눈에 보시기에도 이게 암이 굉장히 많이 커졌잖아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이런 굉장히 고가의 힘든 항암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제 사망하신 케이스고, 그래서 그런 바이오마커가 0%라 그러면은 사실은 원래 지금까지의 이제 지식으로는 쓰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어떤 판단으로 썼는데 기적적으로 잘 들어서 장기 생존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재까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못하는 행위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메디컬 트윈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폐암 같은 그런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 예측을 구현하는 이런 이제 AI 기반 연구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예측을 할 수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환자들에게 대한 어떤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요소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검진만 하면 찍는 이런 엑스레이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골다공증을 진단하진 않아요. 네. 특히 이제 나이 드신 여성분들한테 흔하게 올 수 있는 골다공증을 우리가 일부러 골다공증을 진단하게 엑스레이 찍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찍는 엑스레이 가지고 골다공증을 진단하진 않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골다공증은 웬만한 증상이 오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는 질병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평소에 엑스레이를 굉장히 많이 찍고 있으니까 그걸 누군가 열심히 들여다보진 않지만 AI가 혼자 들여다보고 있다가 이런 데이터들하고 조합을 했을 때 골다공증에 위험이 있겠구나. 그럼 그런 분들을 빨리 찾아내고 약을 처방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이제 추가적으로 창출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의사들의 판단보다 AI를 했을 때 훨씬 더 예측력이 높다,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산업 쪽에서는 뭐 반농담입니다만 이제 제약회사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면 안 쓸 사람도 찾아내가지고 약을 처방해 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라는 지점까지 말씀을 드렸고, 뭐 그 외에는 뭐 이런 요소들이 있다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표준화가 필요하고 그 위에서 제도나 법 규제도 돌아가고 있다.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 같이 이제 고민을 이제 시작을 한 상황이다라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이제 IEC, TCUC 그룹 같은 데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플랫폼을 표준화할 것인가, 이걸 실제로 논의를 하고 있고, 저도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 과제로도 수행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 제도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제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메디컬 트윈은 굉장히 저는 굉장히 실현 가능한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단 치료 중심의 의료에서 특히나 이제 평소에 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방 관리 등의 이제 프리시전 웰리스 시대로서의 전환을 유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메디컬 트윈, 가상 수술 등 다양한 응용 분야로서 기존에 없었던 의료 행위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지만 하입은 여전히 있다. 이런 요소 기술들이 말씀드린 게 아직 완전히 실현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기술 하나도 완전한 성숙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해야 될 건 많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중심되는 의학 자체가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가치를 또 추가적으로 창출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다라는 정도. 그리고 이걸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의료는 규제 산업, 기본적으로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산 허들을 한번 넘으셔야 이거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를 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볼 때 이제 저는 이 강의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네. 그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책인데 이걸 진 사람이 그 갑자기 어느 날 불치병인데 이게 뭐 죽는 병은 아니지만 굉장히 몸이 신경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거를 가서 계속 의사를 만나봤는데 뭐 그냥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죽을 병은 아닌데.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은 내 자료를 좀 다 볼 수 있냐?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 인터넷이고 뭐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자료를 막 찾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지식이나 나의 그 사람이 이제 책을 낸 게 뭐냐면은 지금 뇌가 하나 디지털 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뭐 메모 웹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내 진단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심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약간 좀 자기가 이게 완화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걸 뭐 의사나 간호한테 가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자기는 좀 그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해 주신 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지식들이 모이면 저는 이제 항공 그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이거 환자를 치료 가능할 때 빨리 찾는 거가 의사도 좋고 의료비도 하고 좋지 않을까. 네네. 그게 완전히 아파가지고 치료하면은 그 사망 뭐들도 많이 증가되고 그래서 이거가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가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거가 그 사람이 빨리 발견해서 빠른 방법으로다가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했고 네네. 또 하나는 요새 챗GPT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초대형 인공지능이 여지껏 나온 모든 자료를 다 학습을 시키면은 굉장히 의사도 편하고 뭐 의료비 전체 의료 보험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뭔가 예측을 해서 뭔가 결과를 내뱉어 준다는 게 이제 메디컬 트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지점이 하나가 이제 굉장히 저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실제로 의료에서 활용이 돼야 되냐라는 이제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저는 이게 메디컬 트윈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 환경 자체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는 지점이 온단 말이죠. 환자가 스스로 갖고 있는 데이터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런 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사람이 분석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뭐 아무리 사람의 머리가 좋아도 뭐 1000만짜리 숫자 곱셈을 머리로 암산으로 하진 않잖아요. 계산기가 굳이 있는데.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이 그런 이제 의료 쪽에서는 하나의 계산기로서 툴로서 당연하게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런 메디컬 트윈에서는 빠질 수 없는 개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에 이제 메디컬 트윈뿐만 아니라 저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메타버스, 네네. 의료 헬스케어 메타버스라는 거가 꼭 그 메디컬 트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렇게 그 심리나 뭐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그렇죠. 해줄 수 있고 다양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또 제가 지금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암 발병도 사실 아시다시피 뭐 개인의 어떤 유전적 상태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적 요인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단순히 예측 모델을 만들 수는 없어요. 암 발병에 대해서. 이분이 뭐 어디 살고 있고 어떤 건강 상태 갖고 있으니까 언제 몇 년 뒤에 암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걸 굉장히 얘기하기 힘든데, 그런 거를 이제 이런 메디컬 트윈으로 구현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유용한 기술이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환자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요소들도 같이 이제 그런 메타버스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그게 시뮬레이션 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좀 유용한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이제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 굉장히 새로운데 나도 이런 생각들을 조금 뭐 구체적으로는 안 해봤지만 이거를 뭐 이런 분야에 또 그 스타트업이나 이런 거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료 인공지능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 바람을 타면서 굉장히 주가도 많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몇몇 회사들도 있고, 이제 메타버스 회사도 이제 그 뒤에 발표하실 이제 메디컬 트윈, 이제 다소 시스템 코리아도 있고, 네, 많은 회사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쪽 이제 특히 이제 메디컬 트윈이나 메타버스 쪽으로 가는 회사들은 아직 이제 많이 이제 있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면은 또 이 분야가 또 활성화가 되겠죠. 네. 그런 또 회사들이 많아져 이제 실제 의료인공지능 기술 가치들이 또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네, 지점도 많아질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조금 더 되면은 이제 지금 젊은 의사인 분들은 또 창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의사면 그냥 계속 그 분야에서 평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요. 그리고 요새 이제 너무 요새 똑똑한 친구들이 너무 의대만 가려고 난리치잖아요. 그래서 뭐 물어보니까 뭐 은퇴하고도 돈을 벌 수 있어서 간다. 너무 좀 슬픈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의사만 그 직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의료 분야의 이런 뭐 메타버스나 뭐 이런 것도 사업이 비즈니스가 활성화가 된다면은 의대를 그렇게 가서 인생을 자기가 약간 좀 그렇게 아주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그 노년이 힘들어서 간다라는 건 좀 슬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런 분야가 좀 많이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런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실제로 그런 의료인공지능 회사들에도 너무 당연하게 이제 의사들을 같이 고용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연세대 내에서 그러니까 의대생들에게 실제로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의대생들이 아예 인공지능을 배워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금방 잘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나중에 회사를 차리고 이런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이게 더 발전돼 가지고 뭐 옛날 이제 심리 치료하는 것도 이 AI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한 거 같은 것들은. 그래서 뭐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대화로다가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사람은 그 대화나 이런 거 뭐 네. 요새 말하면 이제 고독이나 이런 것도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게 굉장히 재미있게 저는 들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분야도 이제 우리 그 CNG TV라는 거가 원래 그 약자가 CAD 앤 그래픽스인데 CAD 내용이 요거를 이제 CAD가 이제 시작이었는데 조금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컴퓨터도 들어갈 것 같고 뭐 의학도 들어갈 것 같고 인공지능도 그런 식으로 좀 확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CAD가 안 들어가진 않았죠. 저희가 영상 진단을 하는 걸 저희 쪽에서 CAD라고 부릅니다. 컴퓨터 에디트 알고리즘. 그것도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걸 해주시죠. 네, 저는 조금 더 이제 글로벌 사례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주로 이제 병원에서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병원보다 그 병원에 우리가 다루는 약물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메디컬 트윈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도 그렇고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추얼 월드가 우리가 실제 세상을 조금 더 많이 개선시키고 확장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가상 공간에서 많은 실패를 할 수 있고 많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 실제에서 하게 되는 모든 시간과 비용과 그다음에 사람한테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메디컬 트윈의 가장 중요한 방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영상처럼 우리는 이미 이게 기계 분야, 이게 CAD 앤 그래픽스의 가장 메인 분야죠. 자동차랑 항공 분야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이미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가상의 쌍둥이를 만들어 놓고 실제 테스트하는 횟수들을 저희가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테스트하는 횟수를 아예 없애진 못하고 상당 부분 줄여서 우리가 시간과 비용을 좀 절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보이시는 영상들은 전부 다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시뮬레이션을 만든 영상들인데 최근에는 이런 충돌 테스트들이 상당 부분 많이 시뮬레이션으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실제 메디컬 트윈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해왔었던 자동차랑 항공기 산업에서의 큰 차이점을 본다면은 자동차 산업에서는 가장 충돌 테스트, 가장 복잡한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 들어가고 복잡한 행동을 가지고서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충돌 테스트를 피지컬 테스트로 저희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한 결과는 실제 테스트에는 거의 100% 통과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현실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인체로 돌아오는 바이오 메디컬 쪽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심장을 가장 예를 들어 보면은 심장은 너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은 우리가 멀티 물리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멀티 스케일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멀티 물리라 하면은 우리 몸에 미케니컬한 움직임이 들어가고 안에 혈액이 흐르고 있는 플루이드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심장을 우리가 조건을 주는 것들은 전자기장 해석이 같이 들어가고 전기 자극이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은 너무 어렵고 가장 어려운 거는 우리 사람의 생김새 다 똑같지 않죠. 그다음에 우린 지문도 서로 다르듯이 서로 표준화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휴먼에 적용하는 인체에 적용되는 임상 시험들은 사실 거의 가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버추얼 트윈으로 해결해 볼까라고 했을 때 크게 4가지를 카테고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환자에 대한 트윈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임상 시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환자가 갖고 있는 장기, 뭐 심장이나 뇌나 폐나 간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거나 기관 조직,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단백질, 혹은 내가 갖고 있는 항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버추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품에 대한 트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들어오는 약물에 대해서 우리가 분자 구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단백질 구조를 만든다거나 항체 약품을 항체를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배합을 했는지 포뮬레이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 포뮬레이션 된 것들을 주사기에 넣거나 아니면 특정 의료기기에 주입을 했을 때 그 해당한 디바이스 디바이스가 전기로 구동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스템 아키텍처가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 저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은 결과물인 프로덕트이지만 그걸 생산하는 것들은 또 과정입니다. 우리 그걸 이제 프로세스라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약물을 생산하는 것들은 레시피가 들어가고 시험법이 들어가고 메소드가 들어가고 각종 파라미터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공정 조건을 어떻게 바꿨을 때 우리가 생산량이 더 늘어나고 품질이 올라간다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있고 공장 자체는 우리가 버추얼 트윈으로 플랜트를 가지고서 공장 자체를 3D로 모델링한 다음에 이렇게 공장 배치를 했을 때 리소스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원료가 어떻게 들어왔을 때 이게 생산이 어떻게 최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거 4가지 설명드리기엔 너무 제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오늘은 제 페이션트랑 프로덕트 그 2개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페이션트 중에서 저희가 했었던 리빙하트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리빙하트 프로젝트는 정말 뛰는 심장을 한번 우리가 버추얼 트윈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16년도에 시작을 했었고요. 프로젝트인 만큼 저희 회사만의 어떤 창조물은 아니고 저희와 같이 많은 연구진들이 만들어낸 집합체입니다. 현재도 매해 이러한 연구에 대한 성과들을 같이 보고하고 있고 우리의 뛰는 심장은 매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전기 자극에 대해서 심장이 어떻게 수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전기 자극이 이루어지는지 전극이 흐르는 부분들을 경로로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심장이 뜨는 모양들에 대해서 자심실, 우심실, 우심방이 어떻게 수축하고 움직이는지 볼 수 있고 그랬을 때 혈액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블러드 플로우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실제 우리가 환자에 대해서 실제 시험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이라는 걸 했을 때 그 안에서 있는 판막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심장은 우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열어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굉장히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는 빠르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많은 테스트나 많은 것들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상 환자 모델에서는 이 환자가 어떤 식으로 심장이 뛰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판막에 문제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어디에다 스텐트를 넣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내가 가상 인공 판막을 넣었을 때 그랬을 때 이게 잘 혈액이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가상의 환경에서 우리는 치료법을 연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 수술과 대비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 부분들에 대한 연구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 추가적으로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상 디지털 메디컬 트윈을 만들 수 있다면은 저는 제 심장 모양을 제가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성형수술에서 얼굴을 바꿀 수 있겠지만 제 판막의 두께를 바꿀 수 없을 거고요. 제 지금 갖고 있는 관상동맥에 대한 두께나 그런 물질을 바꿀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프로퍼티들을 다양하게 바꿈으로써 우리 임상시험에서 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즉 임상시험은 우리는 100명이라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제품인데 그것보다 더 다양한 테스트를 우리는 가상의 공간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 해당하는 제품이나 혹은 해당하는 약물들을 우리는 무수하게 더 많은 테스트를 가상의 공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인실리코라 부르고 있는데요. 인실리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생체 내에서 하는 테스트는 인비보라 부르고 있습니다. 라틴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험관 안에서 하는 걸 인비트로 테스트인데 인실리코는 그거를 조금 더 응용해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우리 실리콘 안에서 테스트한다라는 의미고 반도체 안에서 테스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실리코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근데 저희와 같은 어떤 소프트웨어 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FDA가 이거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기관에서도 우리가 인실리코를 통해서 더 정확한 약물과 정확한 의료기기를 더 많이 개발하고 더 정확하게 우리가 테스트한 약물을 허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지침을 많이 최근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디컬 트윈이 단순하게 우리가 메타버스와 같이 어떤 가상의 공간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에서 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 수 있는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거는 우리 3D 모델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수치 모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수치 모델을 가지고 통계로 접근하는 게 바로 임상시험인데요. 근데 임상시험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말기암 환자들의 임상시험 피험자를 모집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기암 환자에게 우리가 위약을 준다거나 아니면 가짜약을 주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런 환자를 모집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해왔었던 데이터를 저희가 메디데이터라는 제품 안에서 굉장히 많이 쌓아왔습니다. 현재까지 임상 건만 피험자가 900만 명이 넘었고요. 시험 기간이 100만 개가 넘었고 국가는 145개 국가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데이터를 가상으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작을 한 게 바로 합성 대조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00명의 대상으로 우리 시험을 해야 되는데 50명이나 혹은 70명의 대상만으로도 해당하는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검은색으로 보이는 사람은 우리가 데이터를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만들어낸 가상 환자입니다. 예전에 병력이라든지 아니 신체 조건이라든지 나이나 아니면 성별이나 아니면 혹은 바이오 마커들까지 다 조합을 해가지고 이 환자가 위약을 먹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데이터를 같이 합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의 환자를 하지만 데이터는 2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데이터를 저는 교묘하게 섞습니다. 섞어가지고 이 해당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한번 임상시험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아, 이거는 FDA에서 인정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이거 식약처나 이런 데서 인정 안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작년에 FDA에서 인정된 약물이 3개가 나왔습니다. 메디세나에서 이렇게 지금 3상 시험을 하는데, 임상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통해서 66%의 환자 수를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66%가 굉장한 수치인데요. 이제 왜냐하면 환자 한 명을 우리가 임상시험하는데 굉장히 수억 원의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수천 명의 대상으로 해야 되는 임상에서 만약에 수백 명의 임상 비용을 절감했다면 그 시간과 비용은 굉장히 큰 효과인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 환자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메타버스로 우리가 좀 넘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3D 기술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방사선 치료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사선 치료실은 방사선이 노출되기 때문에 환자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환자는 거기를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어떤 치료를 받는지, 내가 이 어떤 차가운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미리 체험해 볼 수 없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큰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VR, AR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장비가 이런 식으로 당신이 치료해 줍니다 라고 미리 전달을 함으로써 이 환자도 그 부담을 굉장히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되는 실수나 문제들의 미연을 방지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보는 VR, AR이지만 이 환자한테는 미리 경험해보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좀 재밌는 것들인데요. 이게 저희 시작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많은 병원들이 다 이제 코로나 감염자로 득실득실 거릴 때 우리 일반 병동을 감염병동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감압병동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시뮬레이션인데 우리가 공기가 흐르는 것들을 비행기만 했었는데 이번에 병원에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환자가 갑자기 뭔가 재채기를 한다거나 뭔가 뱉었을 때 위에 공조기가 있죠. 공조기가 이걸 싹 빨아들이는지 아니면 주변으로 퍼지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HVAC이라고 하죠. 저희 공조 시스템 셋업을 어떻게 우리가 공기의 흐름을 바꿔야 되는지, 그다음에 세게 해야 되는지 약하게 해야 되는지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게 제대로 잘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압병동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만든다고 했을 때 공기의 흐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염 지역이라고 하죠. 오염 지역을 미리 차단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사람이 재채기를 한 번 했을 때 퍼지는 어떤 오염 지역이 컨테미네이션이 어느 정도 확산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플루이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구현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실제 프랑스에 있는 한 병원에서 실행했던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희 잠깐 얘기 나왔었죠. 챗 GPT. 그래서 생성형 약물은 할 수 없을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후보 약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타겟, 뭐 예를 들면 이건 항암제야. 근데 내가 이거는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몸에 잘 녹았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여기 독성 이만큼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셋업을 해놓으면은 그거에 맞는 약물을 생성형으로 찾아줍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약물이 해당하는 그 질환에 제대로 효과를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AI 기술과 시뮬레이션 기술을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제가 자동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의 생성형 약물 디자인하는 저희가 제너러티브 세라피틱 디자인이라는 것들도 한번 해보고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는 조금 많이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이유가 글로벌 회사들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AI를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퍼블릭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제약사 같은 경우는 이미 시험 데이터가 아마 20년, 30년 동안 쌓아놓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더 모델을 더 진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데이터가 쌓여 있는 그 R&D 센터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AI를 적용하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더딘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마지막 잔표인데요. 저희가 지금 사실 믿고 있는 거는 이제 버추얼 트윈 자체가 지금 프리시즌 메디슨의 시대를 조금 더 우리가 서스테이너블하게 혁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프리시즌 메디슨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해당하는 우리한테 딱 맞는 약물과 딱 맞는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그냥 공장에서 찍어낸 어떤 보편적인 약물을 나한테 적용하는데 그랬을 때 나한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효과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들을 먹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한테 딱 맞는 약물을 저를 측정하자마자 저의 어떤 바이오마커나 아니면 제 신체 조건들이나 제 컨디션에 맞춰서 어떤 해당하는 약물을 딱 넣게 되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아진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아직 그런 약물을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희귀 질환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이 하나의 버추얼 트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추얼 트윈을 통해서 가상의 공간에서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나한테 맞는 약물과 나한테 맞는 의료기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제 발표 장표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생각들이 저기인데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가 가장 숨겨진 건 그 안에 있는 결정하는 거는 결국은 AI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 트윈은 일반인들이 보기엔 너무 멋있어요. 디지털 트윈. 그리고 이게 제가 뭐 여기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 디지털 트윈이 이제 우주선에서 나왔는데 그 개념이 한 번 쏘고 나서 날려보내면 이게 다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우주에 있으니까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쏴고 하나는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나사에 창고해가지고 그거를 똑같이, 이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디어를 얻고 그 영화 거기서 마션인가 거기서도 그거 조금 나와요 그게. 근데 이제 그거 하드웨어로 만들었더니 너무 이제 비용이나 뭐 이런 게 만드니까 디지털로 해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사실 어떤 분들은 좀 이제 전문가들은 딴지 거는 분도 있어요. 디지털 트윈은 아니다. 디지털 콜론이다. 왜냐하면 트윈은 사실 좀 다르잖아요. 내가 쌍둥이라도 그렇죠. DNA에서부터 뭐 다 다른데 나랑 똑같은 복제니까 디지털 복제가 맞는 거다.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트윈이라는 말이 더 좋은 거예요. 느낌이나 뭐 이런 거. 메타버스처럼. 클론은 잘 모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이 확장이 됐는데 근데 이제 방향은 맞는데 저는 이제 아까 프리시즌 메디신이라는 것도 이제 어떤 비전인데 이걸 이제 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거를 뭘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거를 뭐 잠시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게. 예, 저희는 뭐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방향성은 뭐냐면은 이 데이터들을 최대한 많이 저희가 표준화 시켜서 그걸 가지고서 최대한 빨리 약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데 사실 요소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는 그래도 하나 가장 어려운 거 하나 성공하면 나머지가 쉽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일단 심장을 먼저 한번 해본 거였고요. 근데 심장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비주얼한, 미케니컬한 것과 또 뭐 전기 자극에 대한 부분과 플루이드가 들어가는데 그거 말고 그 안에 있는 이제 분자 구조나 우리 심장 자체에 대한 재질 자체를 연구하는 부분들은 또 스케일이 한참 밑으로 양자역학으로 데려가거든요. 그거를 한번 다 같이 만들어 보자라는 거에다가 그걸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나서 지금은 이제 브레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리빙 브레인으로 넘어가서 리빙 브레인은 우리가 각 뇌간의 어떤 연결 관계가 수학적 수식으로 많이 모델링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만들어져 있는 리빙 브레인 프로젝트 안에서 거기에 있는 모델을 저희가 같이 만들어서 지금 뇌와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질환을 연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뇌전증입니다. 뇌전증이 발생이 됐을 때 우리가 그걸 예측하기 힘든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거는 하려면 또 CT나 MRI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빨리 예측할 수 있도록 아까 원격 진료 나오셨던 거랑 좀 비슷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우리가 집에서 갖고 있는 것들과 우리가 착용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의 신체에서 뭔가 이상이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연결시킨다라는 부분들까지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뭐냐면 이제 저도 이제 그 전에는 자료가 많으면은 이게 뭐 약간 요새 이러잖아요. 뭐 자료가 많으면 깡패다, 뭐 리졸루션이 좋으면 깡패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서양 그에서는 약간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거지 있거든요. 가끔 가다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촛불 데이터가 많았다고 해서 전구가 생겨나는 건 아니다 이건 거죠. 왜냐면 좀 사고의 전환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뭐 기계 뭐 이런 거 보면은 자료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최근에 뭐 이렇게 인공지능이나 이런 데 나오면은 또 기발한 알고리즘이 나와요. 옛날에는 우리가 뭐 데이터가 중요해서 뭐 빅데이터도 나왔는데 요새는 뭐 빅데이터도 그러면 스몰 데이터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는 이유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이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 같아요. 이 전문가 옛날에는 뭐 한 사람이 나와서 이거다 그러면 다른 사람 조용히 있었는데 챗GPT 이런 것도 사실은 AI 하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이게 왜 이렇게 유행하지? 이럴 정도로 놀랬고 또 언어 모델이 왜 우리가 다른 딥러닝 이런 걸 했는데 언어 모델에서 이런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것도 좀 신기한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동안 시뮬레이션 이런 걸 해서 데이터를 많이 했는데 또 이제 디지털 트윈 같은 거는 약간 좀 핵심으로 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하지 말고 뭐 모델을 하나 해서 요새 모델 베이스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이제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건 비생산적이고 모델 하나를 만들어서 다 쓰자 뭐 이런 것도 오는 것 같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 임상할 때 모더나 임상이 원래 몇천 명의 임상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 때문에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간단한 기술이었어요. 그냥 원격 임상을 허용해 줬습니다. 원래는 그렇죠. 우리가 임상을 하려면은 병원에 가서 방문을 해서 거기서 번호표를 뽑고 대기를 한 다음에 기본적인 문진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돌아와서 약물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좀 특정 시간 지난 다음에 나의 상태를 또 같이 또 가서 얘기를 해주고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번거로운 것들이 있었는데 모더나 임상은 약물도 그냥 배송해줬고요. 내 상태를 핸드폰으로 입력해줬고 그 다음에 내 환자 등록도 그냥 핸드폰으로 했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기술이고 우리 보편적인 기술이지만 그게 굉장히 빠른 혁신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굉장히
생각보다 내 그 사고를 확장시키는 이런 강의를 들었는데 오늘 질문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번 몇 개 해봤습니다. 이게 그래서 가까운 데부터 하시죠. 지금 뭐 나중에 질문부터. 전영진이라님은 정확도가 낮은 디지털 트윈을 바탕으로 판단되는 것은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특히 위험한데 디지털 트윈의 정확도를 주기적으로 검증할 방법을 제공하나요?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 사실 디지털 트윈뿐만 아니라 의료 AI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한번 시장에 내놨을 때 이후에 이제 그런 주기적인 검증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FDA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방법들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규제 차원에서도 특히. 예. 왜냐면 또 버전업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챗GPT처럼 챗GPT라는 거가 오픈AI가 그냥 그 비용이 하루에도 한 30억씩, 10억씩 들고 그 시작하는 데만 한 1,000억이라고 그러는 그 슈퍼컴퓨터나 뭐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이게 저 빅테크나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거가 아닐까 이런 우려도 있어요, 사실은. 뭐 막말 말해서 돈 싸움 아니냐 이게 의료도 그런 거고. 그런 의료도 있을 수 있죠. 예. 네. 그 이민수라는 분이 이 질문 재밌을 것 같아요. 약물에 대한 버추얼 트윈 경험을 하는데 챗GPT와 GTD 효과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해주셨는데. 요거 좀 흥미로운데 저도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요. 근데 챗GPT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들은 인풋 자체를 우리가 그 문장으로 풀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당하는 타겟으로 하는 약물에 대한 후보 물질을 문장으로 쓰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들을 아마 챗GPT를 같이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박수님이 생성 AI를 사용해서 만든 약물로 뭐 이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메디컬 트윈 임상시험이 가능한 거 뭐 이게 완전히 뭐 이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먼저 용어로부터 정정하자면은 임상 시험이라고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실험이라 하죠. 시험이라 하고.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만든 약물이 현재 임상 시험 진행 중입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왜 확 와닿지 않냐면은 아직 허가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상이나 3상 중에서 대부분 다 1상과 2상에 많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우리도 그 굉장히 그 격동의 시기에 살고 있군요. 우리도.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전소호님이 버추얼 트윈 기술 적용 관련 최근 이슈와 해결 사례를 통한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이런 생각 몇 년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거가 좀 내 업의 특별한 그 노하우인데 이런 것들. 글쎄요. 사실 AI 쪽이라고 하면은 특히 이제 데이터를 다룬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프라이버시나 그런 정확도 이슈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어느 분야에서 적용되는 문제겠지만 그런 이슈야 뭐 당연히 이제 제도적으로 해결을 해가고 있고 프라이버시 그리고 이제 뭐 기술적으로도 해결해가는 과정도 있죠.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약물 같은 거 반응 예측하고 약물에 대한 임상 시험을 이제 버추얼로 하는 것들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제약회사들이 갖고 있지만 그걸 내놓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일종의 AI를 적용한다 그러면 연합학습이라고 해서 각각 데이터를 갖고 있고 이제 데이터는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화된 모델이 이제 학습되는 그런 것들도 뭐 해결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한나님은 메타버스 상에서 나의 행동이나 기타 요소가 영향을 얼마나 주는지 영향도에 대한 알고리즘이나 기술 구현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메디컬 트윈에서 이러한 요소를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이것도 굉장히 초기 상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제 기술적 성숙도가 올라온 분야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뭐 애플워치나 저희 이제 갤럭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니터링 같은 것들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이제 그런 이제 모니터링이 이제 성숙되더라도 기술이 그게 실제로 이제 병원 서비스로 이어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점까지 오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규일 님이 메디컬 트윈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표준이나 주요 플랫폼 같은 사례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내 업체 가운데 주목할 곳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그 표준 활동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표준 활동을 하시면서 좀 느낀 거라든가 한국이 그 표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네네. 특히 이제 의료 영상 데이터라 그러면 당연히 아시는 그런 이제 CT나 MRI를 제작하고 있는 이제 GE나 필립스 같은 업체들이 굉장히 큰 업체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국제 표준을 제가 하고 있으면은 그런 이제 GE나 필립스 이런 회사들의 입김이 굉장히 셉니다, 실제로. 저희가 아무리 이제 뭐 옳은 얘기를 하려고 하고 바꾸는 얘기를 하려고 해도 제가 말빨이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거는 제가 뭐 이게 교수 나부랭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삼성 타이틀을 달고 있거나 LG 타이틀 정도 달고 있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런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큰 기업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메디컬 분야에서 큰 기업이 나와서 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좀. 우리나라도 뭐 다 삼성이라는데 다 팔았습니까? 옛날에도 좀 이런 쪽으로 좀 큰 기업이 몇 개 나오는 것 같은 저희가 있었는데. 물론 내부에서 하고 계시지만 아직은 이제 좀 쉽지는 않죠. 아무래도 그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쉽지는 굉장히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게 사실은 뭐 다소도 이게 딱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글로벌 큰 기업인데 다소도. 장악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게 뭐든지 이게 또 우리나라도 많이 커진 거지 않았습니까? 삼성이나 LG가 먹히잖아요. 옛날에는 사실은 뭐 시장이 작으면 이 그만큼 이 발언권도 지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다음에 이제 바일규님이 하나 주는데 제조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은 비용 절감과 자동화 등 기대 효과가 기술 도입 촉진 요소를 아는데 메디컬 트윈 기술 도입의 핵심 드라이버는 어떤 것인지 사업자 관점에서 사용자 관점에서 설명드리면 여기 질문들이 수준이 높으시네요. 골치가 아픕니다. 이거. 한 문장으로 답하기 힘든데요. 근데 보통 아까 그 리빙아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같이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다 심장과 관련되어 있는 메디트로닉이랑 보스턴 사이언티피카 같은 이제 스텐트 제조 회사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거 외에도 아까 프로세스 트윈이나 플랜트 트윈처럼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을 트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 같은 경우는 공정 조건 하나 바뀌면은 그게 모든 것들이 온도가 바뀌면서 한꺼번에 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근데 버리고 나서 세척하고 멸균하고 다시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변경을 해서 미리 사전에 미연을 방지할 수 있는 마치 우리가 프리딕티브 우리 메인터넌스와 같은 PDM과 같은 형태로 미리 사전에 품질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 수 있는 영역에서도 지금 이런 디지털 트윈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요거를 보면서 그 의학이라는 거는 뭐 비용 절감 뭐 이런 거가 기계나 이런 거랑 딱 매핑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몇 년 전서부터 이제 좀 사이트 안에다가 디지털 휴머니티라는 말을 제가 많이 쓰는데 디지털 기술이나 이런 걸로다가 뭐 임상 실험을 줄인다든가 동물 실험을 시뮬레이션도 줄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컴퓨터나 이런 거 쓰는 사람은 뭐 야 니네들이 뭐 철학도 없고 뭐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차지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지털 기술로다가 돈만 벌고 비용 절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감성을 조금 할 수 있는 게 메타버스고 뭐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나는 좀 가능하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조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저희는 이제 사람은 시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뭐 아파가지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한 번에 동시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지점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비용 절감이 이제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의료비용하고 저희는 한정된 자원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점에서도 비용 절감은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러니까 특히 의료 분야에서도. 아니 저는 이제 젊었을 때는 제가 팀장으로서 뭐 투자할 때 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비용 절감이나 뭐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하는 얘기가 그럼 사람을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작전을 바꾼 게 요새는 이제 어디 들어가면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예측이 가능하다.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좀
뿌옇게 얘기를 하지 뭐 생산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에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요. 이게 잘못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좀 조심해서 써야 될 말이 생산성이랑 이 비용 절감. 맞습니다. 맞는 말씀. 비용 절감 오면 사람 줄여도 돼 이러면 아,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 잘못. 자 여기는 이제 이민수님이 질문을 좀 잘하시는데 일반인들이 일상생활하는 동안 골다공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견했을 방안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아까 그거를 들으시고 아마 제가 의사라고 생각하셔서 질문하신 건데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답을 드리기에는 제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는 단지 이제 그냥 영상에서 보여주는 뼈가 좀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를 좀 빨리 발견해내고 그거를 가지고 의사들이 진단하는데 빨리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지금 저희가 의사가 하는 거는 그 버큐와 그 일반적인 데이터나 이런 걸로다가 하는 거지 개인이 원하는 대로 뭐 하는 거는 요새 말하는 그 프리시전 메디신을 떠나서 이게 완전히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 메디신이 되는 거죠. 나 이 하나만을 위한 그거는 이제 그 과정이 아직은 그렇죠.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거다 이런 거를 하는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산업 분야에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이 많아가지고 이제 저기를 하는데 그 몇 개 더 하겠습니다. 민주옥님인가 그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메디슨 트윈이 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도 아까 얘기한 거랑 이게 겹치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 치료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약의 치료가 또 이게 부작용을 짙게 오래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어떤 식생활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좀 양약이 그런데 약간 부족하잖아요. 그 저기보다 무슨 음식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치료의 일부로 생각한다고 앞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거가 질병 예방이나 관리에 좀 효율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아까도 뭐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렸지만 이제 메디컬 트윈이 이제 예방과 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밥 먹는 아이 예시도 들어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이런 걸 활용했을 때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내가 뭐 진짜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데 뭐 활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당장 이제 저희 같은 뭐 5분 진료라고 하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환자들에게 빨리 설명을 하고 그 선택을 하도록 유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메디컬 트윈이 진짜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딱. 나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설명하기가 굉장히 간편하고 결정에 도움도 드릴 수 있고 특히 환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건 좀 산업적으로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제 아파서 돈 쓰는 건 아까워하지만 예방과 관리에 돈 쓰는 건 아까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술들이 산업적으로도 성숙하다 그러면은 많이들 활용할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언제 아플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건강한 상태인가 지금 현재가 네, 그런 걸 알기 위해서라도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의학 선전에 나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주는 게 이게 나중에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참고서 갈 정도면은 이 견적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조기에 발견하는 조기에 발견한 게 저기 우리 항공 분야도 빨리 발견하는 거가 비용이 엄청 줄거든요. 이게 진정한 비용 절감은 초기 발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생각에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오종태님이 질문 좀 길었는데 디지털 트윈이 접목하려면 대형뿐만 아니라 의료 행위를 하는 모든 병원의 진료 내용과 처방전 등 모든 정보들이 모여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처방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특정 병원에서 내원하는 환자에 대한 기록만 기술을 하고 AI로 학습하면 편향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범국민적인 범위에서 제대로 된 메디컬 트윈이 된다면 병원 학계, 산업계에 협력하는 관계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의 진행 현황이나
정부의 협조는 어떤가요? 그래서 지금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어떤 때는 좀 약간 절망하는 것도 계실 거예요. 뭐 정보를 내가 좀 알고 싶은데 그 어떻습니까? 정보를 이런 거가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좀 있나요? 아니면은 어렵나요? 그러니까 뭐 제가 실제로 병원 들어와서 처음에 제가 병원 직접 들어와서 연구를 해야겠다고 뭐 판단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병원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기 힘들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또 느끼는 게 이제 오종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제가 세브란스 병원 데이터로만 학습하면 당연히 말씀대로 편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AI 가져가서 뭐 삼성병원이나 서울대병원에서 했을 때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장표에도 사실은 그냥 넘어갔지만 그런 플랫폼 안에서 안전한 프라이버시를 지켜가면서 AI 학습에 잘 활용을 하고 테스트도 할 수 있는 그런 것 플랫폼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아까 뭐 생성 데이터도 얘기하셨지만 생성 데이터는 당연히 이제 환자 데이터 아니니까 그런 해결이 가능하고, 네, 여러 가지 지금 해결책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한번 하겠습니다. 프로덕트 이민수님이 너무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강의에 들어가시 보면은 많이 나와 있어요. 뭐 버추얼 트윈인가, 뭐 프로세스 버추얼 트윈 사이에 유사점은 뭐 프로세스와 프로덕트가 다르니까요. 프로세스는 프로세스고 이제 제품은 이제 피지컬적인 거고 결과물인 거죠. 프로세스는 추상적인 거고 우리가 이제 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니까 좀 다르죠, 그게. 김기만님이 캐데바 대신함으로써 경제적,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AR을 통해서 해부 및 수술 사전 시뮬레이션 등 다방면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정밀함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제 약간 이게 옛날 시뮬레이션도 그렇고 디지털 트윈도 그렇고 딱 하면은 이제 일단 완벽한 걸 원해요. 시뮬레이션을 해갖고 왔는데 이거 뭐 오차가 얼마나 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기상대에 가가지고 내일 비 온다고 그러는데 비 안 오면 당신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건데 이게 현실이랑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 있는 거. 그거의 간격을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데바 같은 경우는 카데바 테스트하는 목적이 이제 아나토미를 학습하는 것도 있지만 그 수술 자체를 그 사체에다 한번 해본다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현재는 그런 트레이닝용으로 먼저 메디컬 팀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많이 전환이 되긴 됐지만 그래도 카데바에서 하는 것만큼에 대한 그 현장감이나 이런 것들을 익히기 위해서는 그렇죠. 저거 카데바 테스트 자체를 우리가 좀 생략하기는 좀 아직은 좀 어렵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우리가 이제 이걸 보니까 제가 항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뭐 항공기도 운전 뭐 비행 시험 하는 비행기를 운행하는 거가 제일 좋고 그다음에 시뮬레이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한번 이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가 제약 조건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또 어떤 의사분들은 생체 뭐 시체 해부를 뭐 학교 다닐 때 한 번 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나중에 꼭 또 필요할 때가 있으면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점에서 굉장히 유용하더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하나 또 떠오른 게 있는데 최근에 5G가 많이 발달하면서 로보틱 서저리를 요즘에는 이렇게 하잖아요. 원격. 네, 미국에 있는 교수님이 뭐 다른 나라 영국에 있는 환자를 이렇게 뭐 로보틱 서저리로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최근에는 좀 많이 그 경계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항공 방산에서는 그 야전에서 사실은 그 전쟁에서 병사들이 다치잖아요. 그럼 초기 30분이 거의 생명이 살 수 있냐 안 결정된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후방으로 날르는데 헬리콥터나 이런 거를 날르는데 그 원격 시술을 해가지고 그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전문의가 미국에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술을 하고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하여튼 이쪽 저희 그 시간에
이런 걸 다룬 건 사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많이 호응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시간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서 다음에 두 분 한번 또 기회가 되시면 새로운 걸 가지고 그 시간에 더 발전된 소식을 가지고 한번 다시 나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두 분 수고하셨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